폐선 위에서 마주한 한국인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우리 철도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기적이 되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츠와나 철도공사의 운영팀장 타우 모켈레추입니다. 가보론의 중앙역의 녹슨 신호등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텅 빈 플랫폼을 걸었습니다. 이곳은 10년 전 저의 아버지가 마지막 정기 여객 열차를 운행했던 곳입니다. 손가락으로 먼지 쌓인 벤치를 쓸며 어린 시절 이 역에서 아버지의 열차를 기다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철도는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철도인의 전통이 이제 제게 이어졌지만 운영팀장이란 직함이 무색하게 저의 업무는 멈춰선 시계처럼 움직임 없는 철도의 서류 작업뿐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보니 사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장님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한국 철도 전문가들을 고문단으로 초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 우산 파는 사람들을 데려온 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 조언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었으니까요. 사장님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철도공사는 해체되고 모든 노선은 민영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철도인 가문의 전통이 저에게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낡은 철도 창고를 찾았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1985년도 열차 시간표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메모가 적힌 그 시간표를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도착하는 날짜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우연히도 그날은 아버지가 마지막 열차를 운행했던 날과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폐선 위로 석양이 비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이 철로는 우리나라의 동맥이었습니다. 광물 자원과 사람들, 그리고 꿈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들의 쉼터가 되어버린 선로, 녹슬어가는 기관차들, 잊혀진 역사들. 이것이 제가 지켜야 할 유산의 현실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내일 만날 한국 전문가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열망을, 우리의 좌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위한 환영 팻말을 준비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철도 전문가 여러분. 이 문구가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깊은 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할아버지의 오래된 철도 모자를 쓰며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일었습니다. 만약, 그저 만약이라도 이들이 진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조상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철길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그 희미한 가능성이 저를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게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돕고자 한다면 저도 온 마음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저 또 다른 외국 전문가들처럼 허울 뿐이라면 그때는 제가 직접 우리 철도의 미래를 위한 다른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하늘에서는 5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연도 이 만남을 지켜보려는 듯 했으니까요. 젖은 공항 바닥에 물기가 번진 환영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게이트에서 나오는 사람들 사이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한국 전문가들은 값비싼 정장이 아닌 실용적인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나중에 알게 된 윤재민 씨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가 내민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오랜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론가가 아닌 현장 기술자의 손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차 창밖 풍경을 진지하게 관찰했고 간간히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그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해 모두가 자리에 앉자마자 폭풍우가 몰아치듯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유지보수 시스템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부품 공급망은?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질문들이 마치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려는 시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윤재민 씨가 보츠와나 철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저는 참지 못하고 당신들처럼 멀리서 와서 단기간에 기적을 일으키려는 외부인들이라고 날카롭게 응수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재민 씨의 얼굴에 상처받은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이해한다는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에어컨이 멈추고 회의실은 찜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불편해하며 투덜거릴 때 윤재민 씨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고 회의실 뒤편에 있던 오래된 선풍기를 가져와 간단한 방식으로 작동시켰습니다. 그가 한 말이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종종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최선입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죠.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하게 윤재민 씨가 저를 현지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으나 그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식당에서 그는 한국 철도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외국 기술을 어떻게 자국 상황에 맞게 변형시켰는지, 어떻게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과 보츠와나 사이의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외부 원조에 의존했던 나라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조를 넘어 자립의 길을 찾았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그를 데려다주며 제 안에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회의적이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철도 사진첩을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철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철로를 다시 생명력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의외로 윤재민 씨와 그의 팀이 무척 이른 시간에 차고를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고 도착해보니 그들은 이미 오래된 기관차를 살펴보며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닿자 윤재민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북부 노선을 따라 현장 조사를 함께 떠나자고. 그리고 그 제안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윤재민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 날 아침 일찍 북부 노선 조사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회사 차량에 간단한 장비와 물, 도시락을 싣고 저와 윤재민 씨 그리고 그의 팀원 2명이 함께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그 위로 놓인 녹슨 철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무더위 속에서 윤재민 씨는 땀을 흘리면서도 그 눈빛만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정차 지점은 루쿠나 마을 근처의 작은 역이었습니다. 한때 광물 수송의 중요 거점이었지만 지금은 지붕이 반쯤 무너진 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윤재민 씨는 무너진 지붕 아래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구조물을 살피고 바닥에 떨어진 오래된 신호등 부품을 줍곤 했습니다. 그의 꼼꼼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컨설턴트들은 대개 사무실에서 도면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자 마을 노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노인이 윤재민 씨에게 다가와 기차가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윤재민 씨는 진심을 담아 그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철도가 돌아오면 마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물어보는 모습에서
그가 단순히 기술적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철도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무너진 교량을 조사했습니다. 2018년 홍수로 파괴된 이 교량은 우리 북부 노선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윤재민 씨는 교량 주변의 지형을 자세히 살피더니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빠르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보니 완전히 새로운 교량이 아닌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방식의 설계였습니다.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튼튼한 해결책이라는 그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전 컨설턴트들은 모두 전면 재건축만을 제안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희는 부름부름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숙소는 간이 게스트하우스로 시설은 열악했지만 따뜻한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 자리를 잡은 후 윤재민 씨는 노트북을 꺼내 그날 모은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을 통해 한국의 시골 철도역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후 시설을 재활용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작은 도서관으로 변모시킨 역사들이었습니다. 윤재민 씨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첨단 기술만이 답이 아니라 때로는 있는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늦은 저녁 마을 촌장이 급히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출산 중인 산모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80km 떨어져 있고 최근 비로 도로가 침수되어 자동차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재민 씨가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살펴봤던 철로 구간은 여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마을 창고에 오래된 선로 트롤리가 있다는 정보를 얻고 그것을 찾아내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민 씨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저 역시 할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 도왔습니다. 2시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트롤리는 간신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낡은 트롤리를 타고 철로를 따라 병원으로 향하는 그 긴박한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윤재민 씨와 함께 땀을 흘리며 트롤리를 밀고 때로는 선로 위에 방해물을 치우며 전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 가족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노선의 첫 기관사였던 것, 아버지가 철도 신호 시스템을 개선했던 것, 그리고 철도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 산모를 무사히 병원에 데려다주고 새벽녘에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윤재민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의 경험이 보츠와나 철도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한국에서 지켜온 철도의 정신이라고. 그 말을 들으며 제 안에 새로운 결심이 싹텄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철도를 되살리리라는 강한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가보로네로 돌아오는 길은 어젯밤의 경험으로 인해 묘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녹슨 철로가 이제는 잊혀진 유물이 아닌 숨겨진 가능성으로 보였습니다. 윤재민 씨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차 안에서도 열심히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화면에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실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한국팀의 현장 조사 결과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재민 씨의 접근법은 현존하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설명하자 사장님의 눈빛에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비알의 부사장 카말라가 들어왔습니다. 카말라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국팀의 제안을 낡은 것을 고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재건설을 주장하는 유럽 컨설팅 기업의 제안서를 사장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그래픽과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가득했지만 예산 항목을 보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두 제안을 비교 검토하겠다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복도에서 카말라와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에서 묘한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회사 내에서 권력을 휘둘러온 인물이었고 변화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제시하는 새로운 방향이 그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를 나서다가 주차장에서 카말라와 낯선 서양인이 대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차를 조금 더 세워두고 지켜보았는데 그들 사이에 서류 봉투가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찜찜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이 머물던 호텔방에 누군가 침입해 자료를 뒤지고 윤재민 씨의 노트북을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윤재민 씨에게 연락했고 그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중요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었지만 현장 스케치와 일부 분석 자료는 손실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 팀의 작업은 차질을 빚었고 그 틈을 타카말라는 유럽 기업의 제안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더욱 악화된 상황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예산 삭감을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모든 국영기업의 예산이 20% 삭감되었고 BR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장님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철도 재활성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실현 가능한 계획을 30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정부는 BR 민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카말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는 민영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재민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철도도 IMF 경제 위기 때 비슷한 도전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혁신의 계기가 되었죠.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윤재민 씨와 저는 도서관에 남아 손실된 자료를 복구하고 최소 비용으로 핵심 노선을 재활성화할 생존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고비용 설비 대신 필수 안전 시스템만 우선 도입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해 역사를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새벽녘 도서관을 나오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보츠와나의 밤하늘 아래 저는 아버지의 오래된 철도 작업복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우리 철도는 어떤 방법으로도 꼭 지키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떠올렸습니다. BR 창고에 방치된 구식 기관차를 직원들의 교육 도구로 활용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윤재민 씨에게 이 아이디어를 말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즉시 백보드의 교육 계획을 스케치하기 시작했고 2시간 만에 우리는 철도 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사장님께 이 계획을 보고했을 때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은 무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추가 예산 없이 현존하는 자원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전문가들의 지식을 BR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침내 사장님은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승인했습니다. 첫 교육 세션에는 단 6명의 직원만 참석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에서 혹은 상사의 지시로 마지못해 온 얼굴들이었습니다. 창고에 보관된 낡은 디젤 기관차 앞에서 윤재민 씨는 엔진 부품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열정적인 설명과 실용적인 접근법이 직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가져온 한국 철도 정비 시스템의 실제 사례들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첫 세션이 입소문을 타면서 두 번째 교육에는 15명이 참석했고 세 번째에는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BR에서 은퇴한 베테랑 기관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고 싶어 했고, 한국 전문가들의 새로운 기술에도 열린 마음을 보였습니다. 퇴근 후에도 자발적으로 모이는 철도 부활 클럽이 형성되었습니다. 윤재민 씨의 팀원들은 태블릿으로 가상 운행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고, 저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현지 선로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주말에는 실제 선로를 따라 걸으며 현장 교육을 진행했고, 직원들은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카말라는 이 움직임을 취미 활동이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비난했고, 더 많은 예산을 유럽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입장을 지지해준 유일한 임원은 운영 담당 디렉터 나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한 달째에 접어들 무렵, 저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츠와나의 철도 르네상스를 조용히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장 없이 진정성 있게 철도의 가치와 우리가 진행 중인 노력을 설명했고, 이 메시지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가보로네 대학의 공학부 학생들이 주말 봉사활동으로 합류했고, 그이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프로젝트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윤재민 씨는 한국에서 철도 관련 교육 자료를 더 많이 가져왔고, 이를 현지 상황에 맞게 번역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의 팀은 낡은 신호 시스템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법을 개발했고, 이를 시범 구간에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공식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자원봉사와 재활용 부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클라이맥스는 교통부 장관의 깜짝 방문 때였습니다. 사장님은 긴급히 연락해 저희 작업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지만, 저는 오히려 날 것 그대로의 현장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장관이 창고에 들어섰을 때 한국 보츠와나 협력팀은 낡은 기관차 엔진을 재가동하는 마지막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엔진이 처음에는 거칠게 기침하듯 소리를 내다가 점차 안정적인 굉음으로 바뀌는 순간 창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장관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스쳤고, 그는 팀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관은 북부 구간 한 부분의 시범 운행을 승인했습니다. 우리의 생존 계획이 현실이 될 첫 기회였습니다. 윤재민 씨와 손을 맞잡고 기쁨을 나누던 그 순간, 문 뒤에서 우리를 노려보는 카말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계획이 서린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범 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카말라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그는 필사적으로 방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온 철도의 유산이 제 손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시범 운행 준비를 위해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재민 씨와 함께 회사 창고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밤새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비아래 창고에는 수십 년간 방치된 구식 기관차와 객차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장비들을 직원들의 교육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윤재민 씨는 제 제안에 즉시 동의했고, 우리는 사장님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처음에 사장님은 의아해했지만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카말라는 이를 낡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이라며 비웃었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날 교육에는 비알의 젊은 기술자 3명만이 호기심에 참여했습니다. 윤재민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태블릿으로 철도 시스템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실제 기관차 부품으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교육 방식은 놀라웠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절묘하게 병행하며 복잡한 개념도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교육은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었고 모두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참가자가 8명으로 늘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퇴근 후 창고로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의외였던 것은 은퇴한 철도 베테랑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자 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조용히 철도 부활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윤재민 씨가 이끌었지만 점차 자발적인 학습 커뮤니티로 발전했습니다. 윤재민 씨는 한국에서 동료들에게 연락해 추가 교육 자료를 요청했고 저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현지 선로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카말라는 이 활동을 취미 활동이라며 무시했지만 저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움직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도가 보츠와나 경제와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진심 어린 메시지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역 대학생들까지 주말 봉사활동으로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달 반 만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작업해온 오래된 디젤 기관차의 엔진이 마침내 점화된 것입니다. 그 굉음이 창고에 울려 퍼지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50년 된 기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침묵을 깨고 외치는 희망의 메아리 같았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고 회사 전체에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느꼈던 철도에 대한 자부심이 다시 비알 안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교통부 장관의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저희 활동이 언론에 보도된 후 장관이 직접 현장을 보고 싶다며 예고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황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 그간의 성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재생된 기관차, 수리 중인 객차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장관을 감동시켰습니다. 장관은 그 자리에서 비알의 핵심 노선 한 구간에 대한 시범 운행을 승인했습니다. 정부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는 비알의 미래에 작지만 중요한 희망의 불씨를 지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민 씨와 저는 성공을 자축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정한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서 온 컨설턴트가 아니라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 속에서도 멀리서 우리를 노려보는 카말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장관의 방문 이후 저희 팀은 더욱 활기차게 시범 운행을 준비했습니다. 운행 구간은 가보로네에서 북쪽으로 85km 떨어진 파라페까지. 한때 철광석 수송의 중심지였던 이 구간은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시범 운행까지는 단 3주의 시간이 주어졌고 모든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고 할아버지의 오래된 회중시계를 보며 남은 시간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운명의 시험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범 운행의 성공 여부가 비알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시범 운행을 일주일 앞두고 저희 팀은 마지막 점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선로 상태 확인, 신호 시스템 테스트, 기관차 최종 정비까지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시 한번 저희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테스트 운행 사흘 전 기관차의 핵심 전자 제어 장치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밤새 원인을 찾았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날 아침 창고관리인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예비 부품이 보관된 캐비닛이 열려 있었고 필요한 핵심 부품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내부 누군가의 소행이었습니다. 카말라의 얼굴이 즉시 떠올랐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윤재민 씨는 즉시 한국 본사에 연락해 긴급히 부품을 공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배송에는 최소 4일이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저희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범 운행이 실패하면 BR의 미래는 물론 저희가 쌓아온 모든 신뢰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문득 할아버지의 창고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다양한 철도 부품을 모아두셨다고 했습니다. 윤재민 씨와 함께 할아버지가 살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헛간 안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저희는 구형 제어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모델은 달랐지만 윤재민 씨는 이를 개조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을 대장간을 운영하는 음가모 아저씨의 도움으로 부품 일부를 재제작했고 윤재민 씨와 BR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새 작업해 임시 대체품을 완성했습니다. 시범 운행 전날 밤 저희는 도시 외곽의 폐선에서 비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기관차 시동을 걸자 몇 초간의 침묵 후 엔진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시범 운행 당일 가보로네 역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영무원 모자를 쓰고 플랫폼에 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보츠와나의 철도가 다시 숨을 쉬는 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기관차가 역을 출발했습니다. 저와 윤재민 씨는 운전실에 함께 있었고 차창 밖으로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출발 20km 지점 마구첼랭 마을 근처에 도달했을 때 무전기에서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전날 밤부터 내린 우기의 폭우로 3km 앞 저지대 선로가 침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운행 중단 신호가 왔지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계속 갑니다. 윤재민 씨의 눈빛에서 동의를 확인한 후 저희는 기관차 속도를 최저로 낮추고 침수 구간 직전에 정차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려 저와 윤재민 씨 그리고 2명의 엔지니어가 직접 선로를 점검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였지만 여전히 물은 레일 높이까지 차 있었습니다. 윤재민 씨는 한국에서 배운 긴급 배수 기술을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장에서 임시 배수로를 만들고 레일 위에 안전 보강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마을 주민들이 삽과 양동이를 들고 자발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의 필사적인 작업 끝에 물이 충분히 빠졌고 저희는 매우 느린 속도로 침수 구간을 통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승객은 안전을 위해 뒤쪽 객차로 이동했습니다. 숨막히는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기관차가 조심스럽게 침수 구간을 건너는 동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안전지대에 도달했을 때 열차 안에서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예정보다 3시간 늦었지만 열차는 마침내 파라페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아버지의 빨간 철도 모자를 쓴 노인들이었습니다. 은퇴한 철도원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파라페 주민들은 즉석에서 축하 행사를 벌였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철도 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 행복하다고. 그 순간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나 프로젝트가 아닌 많은 이들의 삶과 추억 그리고 미래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보로네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윤재민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함께 어떤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 그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범 운행은 성공했지만 저희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보로네로 돌아온 다음 날 시범 운행의 성공은 모든 현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보츠와나 철도의 부활, 침수된 선로를 넘어선 불굴의 의지, 한국 마이너스 보츠와나.
협력의 승리와 같은 제목들이 신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BR 사무실 분위기도 축제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고 오랜만에 회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고 카말라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시범 운행이 우연히 성공한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전체 노선의 지속 가능한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럽 기업의 대규모 재건설 계획을 밀어붙였고 몇몇 이사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표결이 일주일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각자의 최종 제안서를 준비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BR의 미래가 이 한 번의 결정에 달린 상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철도 시스템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생생한 경험과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48시간 내에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윤재민 씨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고 서울로 가는 길에 그는 다음 날부터의 빡빡한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서 시작된 견학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정확하게 운행되는 고속열차, 깨끗하고 현대적인 역사, 그리고 효율적인 연계 교통망까지. 하지만 윤재민 씨는 저를 화려한 고속철도보다는 지방의 작은 역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또 어떻게 현지 문화와 필요에 맞게 진화시켰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때 폐선 위기에 처했던 작은 지선이 지역, 관광과 연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새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가 BR에서 적용하고자 했던 접근법이었습니다. 방문 셋째 날 한국철도학교를 찾았을 때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훈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 교장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윤재민 씨는 저를 자신의 가정으로 초대했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의 아버지, 전직 철도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노인의 거실벽에는 젊은 시절 다양한 국가에서 철도 사업에 참여했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국가 간 협력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재민 씨의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철도 모자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두 나라의 철도맨 사이의 상징적인 연결이었습니다. 보츠와나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사회 발표를 위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BR의 미래와 보츠와나 철도의 정체성에 관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말라가 먼저 발표했고 그의 제안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최첨단 기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비용과 외부 의존도에 대한 질문에는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제쳐두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그들이 어떻게 자국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졌는지를. 발표 도중 갑자기 한 직원이 회의실로 들어와 저에게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보낸 것으로 카말라의 부정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 기업으로부터 받은 뒷돈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회의실에 혼란이 일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연설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철도 기술만이 아닙니다. 짜립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것을 스스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보츠와나 철도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BR의 미래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자립적 발전 모델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카말라는 부정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하게도 승리감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패배가 아닌 BR의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진 후 보츠와나와 한국 정부 간 장기 협력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약식에서 교통부 장관은 특별히 시범 운행 당시 침수 구간을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기술과 인간의 의지가 만났을 때 가능한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BR의 혁신 책임자로 공식 임명되었고 재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정규 여객 열차가 운행을 시작한 날은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가보로네 역은 수천 명의 시민들로 붐볐고 전통 댄서들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모자를 쓰고 출발 신호를 보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기차가 플랫폼을 떠날 때 마치 보츠와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민 씨와 한국팀 대부분은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에티오피아로 떠났지만 3명의 한국 엔지니어는 계속해서 BR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자문이 아닌 우리 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마찰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통된 목표가 그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BR의 변화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윤재민 씨에게 배운 지식 공유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모든 직원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혁신의 날을 지정해 누구나 개선안을 발표할 수 있게 했고 우수한 제안은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보츠와나 철도학교의 재개교였습니다. 30년간 방치되었던 이 학교는 한국 철도학교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학생들 중에는 시범 운행 때 열차를 보고 영감을 받은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제가 어릴 적 느꼈던 것과 같은 열정이 보였습니다. 철도 재개통이 가져온 변화는 선로를 따라 확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마을들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역 주변으로 새로운 시장과 사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기뻤던 것은 파라페의 변화였습니다. 한때 철광석 수출로 번영했던 이 마을은 철도 중단 후 쇠퇴했지만 이제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철도 박물관이 세워졌고 저희 시범 운행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BR 본사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제안으로 본관 로비에 철도 명예의 전당이 마련되었고 그곳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포함한 보츠와나 철도의 선구자들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 중앙에는 윤재민 씨와 저, 그리고 첫 시범 운행에 참여한 팀원들의 사진도 추가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BR은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 구조를 갖춘 회사로 성장했고 저는 아프리카 철도 협력 포럼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포럼에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로코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했고 한국과의 협력 모델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포럼 첫날, 제가 연설대에 섰을 때 객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윤재민 씨였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국제철도협력단의 아프리카 책임자가 되어 있었고 이번 포럼을 위해 특별히 보츠와나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우리의 여정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길을 닦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의 철로를 통해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차례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저를 윤재민 씨가 맞이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제 손을 잡으며 다음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범아프리카 철도망의 꿈에 대해.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불가능한 철도를 되살린 한국과 아프리카 협력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